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들여다보는 시간 이슈를 인사이트하다 CJB 이슈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6.3 대선이 이제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이슈 인사이트에서는 대선 후보들의 충북 공약들을 짚어보면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정책은 무엇인지 또 이런 정책들이 실현된다면 우리 지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또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드리죠. 충청대학교 남기현 교수, 서원대 엄태석 교수 오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대선이 5일 남았습니다. 네. 6.3 대선을 앞두고 오늘은 이제 사전투표 많이들 하셨을 텐데요. 조금 전 6시까지 있었고요. 이제 내일까지 사전투표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먼저 교수님, 그 사전투표 네. 내일까지 진행이 되고 이제 6월 3일 당일도 투표가 있는데요.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좀 알아둬야 될, 투표할 때 조금 유념해야 될 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뭐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네. 윤석열 대통령의 국가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서 탄핵이 당해서 치러지는 조기 대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일상의 그 대통령 선거의 그 절차 과정을 굉장히 함축시키고 단축시켜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네. 벌써 이제 사실 각 후보자들이 자기 지역이나 또 자기 정당의 정강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국민과 함께 소화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어느덧 오늘부터 이제 사전 투표가 이루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오늘과 내일 사전 투표가 이루어지는데 이건 6시부터 8시까지 투표 장소는 전국 아무데나 사전 투표소로 지정된 곳에 가셔가지고 투표를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는 꼭 그 주민등록증이나 이와 관련된 신분증을 가지고 꼭 가셔가지고 이제 투표를 하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사전선거 투표 기간에 투표를 못 하신 분은 6월 3일 날 이제 투표를 해야 됩니다. 사전선거와 다른 것은 6월 3일 날은 본인 지역구 지정된 투표소에 가셔야 되고 시간은 똑같이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그다음에 8시까지죠. 8시까지. 그다음에 이제 그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가서 투표를 꼭 하셔야 되는 권리와 의무가 있는 중요한 날입니다. 네. 대선 당일은 그 정해진 곳에 가야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사전 투표소는 이제 아무데나 가도 되는 거고요. 그렇죠. 주민등록증 가지고. 네. 저는 이제 오늘 오전에 투표를 했는데 네. 두 분께서는 하셨나요? 저는 내일 할 겁니다. 예. 내일. 저는 오늘 하셨어요? 강서동 쪽에 네. 제가 원래는 그 남이면 지역에 사는데 강서동 쪽에 일이 있어서 거기서 일을 보고 강서 동사무소에 가서 투표를 하고 그 지역에서 점심을 먹고 집에 왔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내일까지 또 있고 뭐 당일날 바쁘신 분들은 내일이나 오늘은 끝나고요. 내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 뉴스를 보니까 대선 투표율 또 얘기가 많아요. 역대급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높은 이유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서 그런 것 같은데 왜 높다고 보세요? 결과적으로 이번 대선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령으로 인해서 네. 그것이 빨리 해제되었지만 또 탄핵으로 연결되었고 그래서 2년 정도로 이제 땡겨서 선거를 치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치렀던 선거에 비해서는 국민들께서 당연히 놀라셨겠고 또 선거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고요. 또 더 나아가서 날이 갈수록 이제 사전 투표일을 정해 놓으니까 네. 투표율이 전반적으로 좀 나아지고 있다. 근데 크게 유의미하게 확 올라간 건 아닙니다. 그냥 그래요? 선거 투표일을 3일로 늘린 건데 보니까 그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하던 분들이 보통 사전 투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눠서 하는 의미지 막 5% 10%씩 사전 투표가 투표를 끌어올리는 정도 효과는 없습니다. 네. 그러면 전체 투표율은 좀 이전보다 높아질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이번에요? 전체 끝까지 다 합치면 저는 이번에 투표율이 어떻게 예상하세요? 지난 선거와 크게 높아지지는 않을 거다. 높아져도 뭐 조금일 거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사전 투표율이 아침부터 굉장히 높아진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전망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 사실 걱정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이번 보통 우리 모든 선거가 수요일 날 투표를 하게 돼 있거든요. 네. 토요일 날 투표를 하고 토일에 사전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목금입니다. 평일이라서 사전 투표가 좀 낮아질 수도 있겠다는 우려도 했는데 오늘 굉장히 좋게 출발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걱정을 하는 거는
월요일만 쉬면 연휴거든요. 그래서 미리 투표를 하시고 당일날은 안 하시려는 분도 꽤 많지 않을까. 그래서 투표율은 좀 지켜봐야겠다. 자, 하루만 쉬면 이게 그냥 토, 일, 월, 화 나흘짜리 연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건 사실 좀 염려하고 있습니다.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게 이제 오늘만 이제 약간 착시 효과에 불과할 수 있다. 오늘만 일단 높고 전체 예. 투표율은 뭐 이렇게 영향이 크게 없을 수 예. 있다. 그래서 어떻게 좀 분석하세요? 네. 그간 이제 우리나라가 사전 투표 제도가 이제 도입이 돼서 네. 원년에는 그다지 높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해마다 그 지방선거나 또 총선이나 대통령 선거 과정 속에서 그 관심도가 높고 지금 엄태석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사전 투표를 하면은 당일날 휴일이기 때문에 자기가 개인적으로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즐길 수 있는 하루가 보장된다는 개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전 투표에 집중하는 경향도 있고 두 번째로는 당일 선거를 하게 되면은 투표를 하다 보면은 밀려서 굉장히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기다려야 되니까. 기다려야 되니까. 사전 투표제를 하면은 자기 지역구 동네 안 가도 되고 자기가 직장 다니다가 점심 먹고 옆에 가서 해도 되고 또 오후에 3시쯤 나가서 해도 되고 또 이제 이런 그 이틀 동안은 해당 직장에서도 투표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여유를 베풀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서 할 수 있어서 첫째 투표하기가 용이하다. 네. 이제 그런 것이고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이게 그 정권을 교체하자는 그 열망이 계속 높아졌고 네. 또 그 정권 연장이라는 입장에서 역할도 30%로 지속돼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한 60대, 55대, 35, 38 이 정도로 계속하기 때문에 약 80% 정도의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든 내가 정권 연장을 원하거나 또 정권 교체를 원하거나 그러면서도 할 수 있는 또 해야만 하는 그런 그 의무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투표율은 과거보다 좀 높아지지 않겠는가 뭐 그렇게 두 분 다 생각합니다. 분석은 비슷하네요. 조금 더 높아질 것 같다. 아주 조금. 네, 크게는 네.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충북 투표율만 보면 충북 투표율 이제 아직 뭐 내일도 지켜봐야겠지만 역대 선거를 보면 전체 투표율보다는 항상 조금 밑도는 그런 경향성이 있었는데 충북 투표율은 이번에는 어떨까요? 이렇게 토론회, 선거 토론회 나오면 자꾸 이 뭔가를 예상자의 입장을 자꾸 물어보셔서 네네. 최근의 경향을 보면 이제 충북이 우리나라 선거의 바로미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저도 네.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게 한 3가지 정도 의미가 있습니다. 대선에서는 한 번도 13대 대선 이후에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 충북에서 1등한 후보가 대통령이 됐다. 두 번째는 총선에서 항상 충북 지역에서 1등한 정당이 다수당이 되었다. 네. 거기 플러스해서 투표율도 3% 내외로 거의 근접해 있었는데 10여 년 전에는 좀 상회했는데 그 뒤로는 좀 하회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 하나는 영호남처럼 지배정당이 있는 곳에 특히 호남 같은 경우는 뭐 선거 결과가 뻔하거든요. 항상 몰표 가지 않습니까? 전남이 전국 1등이거든요. 지배정당이 있다. 네. 그 두 번째는 그 지역의 후보가 나오면 대선에서 또 지지율이 올라가는데 아쉽게도 우리는 뭐 충북 지역에 사돈의 8조까지 나오셨지만 본인이 나온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좀 낮은 것도 있겠고요. 우리가 바로 수도권하고 연담 이어져 있기 때문에 네. 수도권의 어떤 선거 행태, 좀 낮아지는 선거 행태가 보여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라면 이번에도 뭐 비슷하게. 네, 뭐 그럴 겁니다. 네. 높아도 1, 2%, 낮아도 2, 3%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지켜봐야겠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대통령 선거하면 뭐 그 시대 정신이 이제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번을 관통하는 시대 정신, 뭐 중요한 가치, 그럼 어떤 거라고 보시나요? 이번 대선에서? 교수님 이번 대선이 왜 조기에 실시되었는가를 유추해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을 잘못 뽑으면은 나라가 위태롭다 하는 어떤 국민적인 생각들이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지금까지의 그 대통령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선출돼서 당선되면 본인이 전국을 통할하는 통수권자 역할로만
생각을 했지. 네. 우리 국민의 생각과 국민이 아픔과 슬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저런 그 탄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는 국민 주권주의를 정착시킨다. 국민이 주인임을 명확하게 인식해 하는 네. 그러한 준엄한 선택의 그 선거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네. 선거를 인식하는 그런 그렇죠. 선거다. 네. 그 말씀에 반론을 하기가 어렵죠. 네. 왜 조계 대선을 치르게 됐으며 그리고 뭐 일부 분들은 계속 그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계엄을 했던 그 행위 자체가 어떤 정당성도 가지지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책임을 지고 탄핵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게 말하면 책임을 묻는 것이고요. 크게 말하면 다시 한번 국민 주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선거라고 봅니다. 네. 이번 대선 뭐 굉장히 급박하게 어쨌든 진행이 됐고요. 탄핵 이후에 선거 운동도 뭐 압축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뭐 토론회도 이렇게 열렸는데 보시면서 뭐 지금도 이제 뭐 토론회 관련해서 논란도 계속 되고 있는데 뭐 유세 과정 토론회에서 좀 기억에 남는 장면 어떤 것들이 좀 있으셨는지가 궁금해요. 이제 요즘 그 제가 정치에 관심 있고 또 시민사회 운동을 하고 대학 교수이다 보니까 저를 아는 지인들이 많이 물어옵니다. 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선거 운동을 안 하는 것 같아. 선거 그래요? 운동한 사람들 못 봤다는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갑자기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보통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면은 1년 전부터 자기 당에 오픈 프라이머리 해가지고 자기 그 지역구 정당의 그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이 길거든요. 네. 그런 과정 속에서 각 지역을 돌면서 정강 정책도 같이 추스리고 또 지역 주민과 소통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그래도 지역 오피니언 리더들은 본선 들어가기 전에 그래도 다 한두 번씩 토론하고 만나보고 이제 이랬는데 지금은 그게 전혀 안 되잖아요. 네. 특히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선거 운동 개시 전에 그 뽑히지 않아가지고 선출된과 동시에 선거 운동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 지역하고 연계가 안 되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하여튼 이번 선거는 혹자들이 얘기하는 깜깜이 선거가 되지 않을까. 정책 공약도 중앙에서는 얘기하지만은 지금 뭐 너무 함축적으로 선거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정책 공약을 따질 겨를도 없이 네. 상대의 흠집만 갖고 얘기를 해서 또 우리 언론에서는 그게 또 그걸 이슈화시켜가지고 우리 유권자들을 그쪽으로 이렇게 시선을 돌리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지역 공약 또 국가의 그 방향 또 커다랗게 국가 운영의 골격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재구조화되는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네. 그것이 이제 안 와닿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저께 보니까 지금 그 양당 대정당의 더불어민주당 또 국민의힘 개혁신당 또 민주노동당 이런 분들의 어떤 그 역할을 봐서 제가 인터넷 뒤져봐가지고 제대로 된 그 선거 공약을 싹 세팅화된 게 있는가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그 어저께서 그거 이제 제도화돼서 나오고 이제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그 TV 토론이나 어떤 유세 과정 속에서 이번에는 청년 정책은 이렇게 하겠다. 복지 정책은 이렇게 하겠다까지는 했는데 그것이 이제 함축돼서 지역에 그런데 안 나가도 안 보고라도 자기 인터넷을 통해서 A당의 정강 정책이 무엇이 있는가를 세심하게 끄잡아낼 수 있게 하는 것들이 이제 최근에서야 이게 완성이 되는 이제 그런 것이 있어서 이번 조기 대선이 가져온 여러 가지 어떤 의미 앞으로는 이제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래야죠. 향후의 어떤 그 대책도 마련하는 그런 그 대선 전략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좀 예.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서 뭐 좀 급박하게 좀 불안한 느낌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저희가 이 시간을 마련해서 좀 짧은 시간이지만 좀 공약도 살펴보고 좀 선택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조금 어떻게 좀 인상적인 부분 있으셨어요? 이번 일단 선거 과정. 국민들께서 이제 조금 판단하시기 힘든 상황이 된 게 뭐냐면 이제 후보들마다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뭐 명실상부한 1년 전부터 총선에 이길 때부터 대권 후보로서 거의 뭐 확정된 상황이었고 그래서 경선은 거의 그냥 요식행위처럼 치러진 셈이 됐고 네. 이준석 후보도 뭐 그 당의 오너라는 게 다 알려진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문수 후보는 오늘이 5월 29일 아닙니까? 그죠? 김문수 후보는 5월 10일에 국민의힘 후보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겨우 지금 19일째 지금 후보로서 알려져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현격한 차이도 나고 또 김문수 후보가 정치를 오래 했습니다만 이게 공백기가 길어서 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아쉬운 건 공약집이 말입니다. 26일, 28일 날 나왔습니다. 양대 정당. 늦게 나왔죠. 그래서 남 교수님 말씀대로 공약집을 볼래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그 토론회를 보면서 제가 토론회 진행도 많이 해보고 그랬던 사람으로서 대선에서 토론이 저렇게 되면 저렇게밖에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도권 토론은 저는 없앴으면 좋겠더라고요. 아, 그래요? 상대방이 답변하려면 말 잘라버리고 네. 그리고 또 자기 할 얘기 하다가 억지로 한번 던져봤다가 또 다른 후보한테 또 질문하셔야지 왔다 갔다 하다가 하다 보니까 짧게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게 네거티브거든요. 뭐 온갖 네거티브가 지금 횡행합니다. 그러니까 보다가 어떤 부모님이 아이들 데리고 헌가방송 토론회를 보다가 텔레비를 껐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 네. 험하게 싸우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서 토론회가 공정성이라는 거에 너무 집착을 하다 보니까 국민들에게 후보를 평가할 수 있는 실컷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못 준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처음에 그 선거할 때처럼 총선이나 지방선거 할 때처럼 정말 1분이 딱 되면 땡 하면 다음 분이 말을 하고 1분이 되면 땡 해서 1분이라도 보장을 해줘야 한다. 그리고 중간에 막 끼어들지 못하게 하지 않으면 그냥 얘기하려고 그러면 아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하고 굉장히 안 좋더라. 그리고 또 하나는 항상 토론회를 보면요. 네거티브입니다. 항상 저기 모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어떤 군수의 잘못한 어떤 행정이 있으면 정치, 경제, 사회, 복지로 나와 토론을 해도 계속 그 얘기만 합니다. 제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네. 공정성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알 권리 그리고 정말 이 사람이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고 국민들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토론회가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예상대로 토론회가 1, 2, 3차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네거티브가 심해지는 그런 현상을 보고 아 대한민국의 선거 정치는 얼마나 흘러야 좀 발전을 할까 이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네, 아쉬운 점까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오늘 저희는 조금 정책과 공약 얘기를 조금 한번 해보죠. 다양한 공약들이 있는데 뭐 그거를 다 다루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하고 일단은 지역 공약은 이따가 좀 자세히 여쭤보고요. 그 후보들 주요 공약들이 좀 있는데 뭐 눈에 띄는 공약 좀 어떤 것 이런 것들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먼저 네, 교수님 제가 먼저 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은 중도 보수 정당이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선거에 이제 후보가 됐죠. 그래서 그런지 뭐 개혁신당은 국민의힘에서 나오면서 자기들이 개혁 보수라고 주장을 하고 나왔고 그러니까 이게 새 정당이 정말 보수의 색채를 드러내기 위해서 공약이 보면 이게 덮어놓고 번호를 딱 가리면 어느 정당 건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보수의 가치, 보수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던졌는데 그 중에서 이제 공약집이 늦게 나왔으니까 저희들은 10대 공약은 이제 먼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선거에 나와 있는 10대 공약에서 특징적인 거 한 가지씩을 보면 이재명 후보는 역시 구도를 내란 세력과 민주 세력으로 이렇게 딱 구도를 잡았기 때문에 처음에 10대 공약의 맨 앞을 내란 극복과 K 민주주의의 회복. 그래서 민주주의의 강국 만들겠다. 처음부터 이런 구도로 가겠다고 이제 밝힌 것이고요. 김문수 후보는 역시 보수에는 그 북한과의 문제와 안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북핵을 이기는 힘, 튼튼한 국가 안보. 이건 이제 공약으로 세웠고요. 이준석 후보는 좀 디테일하게 10대 공약 그러면 굉장히 추상성이 높은 이제 공약을 내게 마련인데 굉장히 구체적인 10대 공약을 던졌는데 그 중에 하나 보면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 거기다가 구체적으로 법인세와 최저임금에 대한 결정권을 지자체에게 이양하겠다. 이거 사실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네. 그런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대부분 보수 정당의 공약들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보 정당에서 중요시하는 그런 가치들, 뭐 평등, 분배, 증세, 복지 등에 대한 내용도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러니까 민주당이 우클릭을 하면서 이 빈자리를 민노당이라든지 진보당이 채워야 되는데 그렇게 채워서 지지를 받지는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잘 못 채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네. 교수님께도 이렇게 분석해 주셨고 좀 눈에 띄는 공약 좀 어떤 게 있으셨어요? 글쎄 뭐 다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는 이제 원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네. 이러한 그 정책 공약들이 대통령 선거라면 최소한 2년 전부터 1년 반 전부터는 지역별 또 계층별 권역별 이런 그 단체들과 협의 토론을 통해서 국가의 아젠다를 만들어가고 분야별 공약을 만들어가는 절차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번엔 갑자기 조기 대선을 이루다 보니까 이런 것이 싹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께서 후보가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를 이어서 지금 뭐 3년째 계속 대통령 후보로 수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안을 가져서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네. 이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국민의힘이 뭐 윤석열에 의해서 뭐 거의 파괴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새로운 어떤 전략과 역할을 가져가는 게 상당히 어렵지 않았는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선거 과정 속에서의 각 당의 공약들은 기존에 있던 것들의 조합형일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스팔트 민주주의, 국민주권주의를 강조하던 이런 시대에 그 일선에 있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 정책 공약들이 그다지 보이지 않는다. 이런 네. 것이 가장 큰 흠결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도 뒤에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공약집이 이제 뒤늦게 나왔더라도 그것을 철저히 분석을 해서 정말로 이것이 국민을 위한 공약이고 나라 미래를 위한 공약인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표를 얻기 위한 공약인지를 분석해서 꼭 투표는 해야 되겠다. 오히려 더 이럴수록에 우리 국민들이 주권이 우리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 우리한테 잘못 보이면은 여러분의 어떤 그 앞날이 뒤집어진다라는 네. 것을 이번 기회에 보여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공약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겠다. 네. 뭐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조금 뭐 눈에 띄는 거는 개헌에 대한 좀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뭐 대통령 임기와 관련해서 거대 양당 후보도 다 이렇게 뭐 4년 연임제, 4년 중임제, 뭐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겠다. 뭐 조금 헷갈리기도 한데 이 개헌과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지금 많은 개헌 논의들이 이제 우리나라 권력 구조, 네. 대통령제로 할 것이냐, 뭐 의원 내각제냐, 이원 집정부제냐. 그런데 이제는 뭐 그냥 개헌했다 그러면 대통령 4년제 거기다가 연임을 할 거냐, 중임을 할 거냐 이게 이제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로 한정이 됐어요, 예. 일단은.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그 김문수 후보는 4년제로 하는데 중임을 가능케 하자. 중임이라는 건 이번에 대통령을 했는데 뭐 4년 뒤에 나와도 되고 뭐 100년 뒤에 나와도 되고 한 번 더 나와도 2번까지 하게 해주자는 개념이고요. 100년 뒤에도 나올 수 있나요? 그건 좀 제가 너무 과도하게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8년 뒤에 나오든 이번에 떨어지면 또 4년 뒤에 나오든 그걸 이제 중임제 2번을 하게 하자는 데 무게를 두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연임제 이어서 2번은 해도 연속해서. 두 번째 떨어지면 이제 그만 나와라는데 이건 또 여러 가지로 서로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한 번 대통령을 했던 사람이 떨어지고서 계속 또 대통령의 미련을 갖게 되면 또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고요. 또 중임제라는 거는 한 번 잘한 사람이 그 뒤에 보니까 이만한 사람 없으면 또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트럼프가 중임제의 혜택을 본 거죠. 한 번 됐다가 떨어졌다가 됐으니까요. 푸틴 같은 경우는 연임 쭉 하고 그다음에 연임 금지 조항에 걸려가지고 한 번 건너뛰고 또 쭈르륵 하는 뭐 지금 뭐 6번째인가 하고 있으니까요.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고려를 했는데 2번만은 하자라는 거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거죠. 내가 임기를 3년으로 줄이고 대통령 선거와 3년 뒤에 국회의원 선거를 같이 하자. 네. 4년짜리. 근데 여기서 조금 오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모 당에서는 장기 집권하려고 그러냐라고 얘기도 하고 뭐 그런 공방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헌법 128조 2항에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연임 제한이나 중임 제한을 변경할 때는 현재 대통령은 그 규정에
적용받지 않는다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개헌을 하면 저는 100번 하도록 만들어도 저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또 뭐가 있냐 그러면 현재 임기를 줄인다 그러면 현재 헌법상으로는 임기가 5년이라서 줄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본인이. 그러니까 그러면 사표를 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중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 것 같습니다. 4년짜리 2번 하는 건 찬성을 하는데 선거를 어떻게 하느냐. 대통령과 단체장을 한 번에 뽑고 2년 뒤에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을 한꺼번에 뽑자. 그러니까 미국 제도랑 비슷하죠. 미국은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주장을 많이 하는데 대통령제를 자꾸 대통령의 임기와 중임 여부 몇 번은 자꾸 그 얘기를 자꾸 하는데요. 대통령제는 국회의원의 임기와 국회의원의 선거와 굉장히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제가 사실 전 세계에서 대통령제를 하는 선진국은 미국과 한국밖에 없습니다. 네. 50위 안에 있는 나라 중에서 프랑스는 대통령이 있지만 의원 집정부제입니다.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를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도 대통령제의 많은 문제를 보완하고 있는 게 하원 의원은 2년 임기고요. 상원 의원 임기는 6년입니다. 그런데 선거를 그래서 대통령 임기 사이사이에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의 임기를 같이 한다고 치면요. 제가 대통령이 됐는데 여소야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대통령제에서 여소야대가 되면 정말 대통령이 소식을 일하기 힘들거든요. 4년 내내 그렇게 갑니다. 네. 그런데 미국처럼 의원의 임기가 2년이고 중간 선거가 있으면 대통령의 평가에 따라서 여당을 다수로 만들어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대통령의 연임하는 여부와 임기만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국회의원의 임기와 선거 시기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헌의 내용이 사실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개헌 사실은 이제 이번에 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개헌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다수의 또 개헌을 좀 늦추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이게 내란 종식을 하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민주국가의 비전을 제시하는 지도자를 뽑아야 되는데 개헌과 맞물려 가지고 이 세력들이 그냥 새로운 정부의 바톤을 넘겨준 중간자적 역할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더 후진할 수가 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을 뽑고 반드시 임기 내에 개헌을 추진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이제 전환할 때 지금 가장 큰 것이 이제 헌법 전문에 5.18 그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담느냐 마느냐가 이제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의 그 관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지금 전에도 그게 담는다고 그래다 결국은 이제 못했지만 이번의 경우는 이제 그래도 국민의힘도 같이 민주화 그 정신을 담겠다 하는 그런 내용하고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대통령 책임제에서 지금은 인구 대비의 그 국회의원 선거를 주민의 대표를 뽑으니까 지역 대표성을 고려해서 지방 분권주의 국가를 만들어가자. 그러려면은 양원제를 통해서 네. 지역 대표성을 뽑는 의회를 만들어서 지역 대표와 인구 대표를 조화하려는 그런 국가 제도를 운영하자 하는 것하고 더불어서 이제는 정말로 지방 분권 국가로서 중앙 정부는 국방외교 대체적인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역할만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주민과 가까이에 있는 지역에게 그 권한을 부여해서 정말로 주민과 함께 살아 숨쉬는 그런 민주주의를 만들어서 더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가자. 이런 것이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헌법 개정의 주요 모토거든요. 이런 것들은 우리 학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나 쉽게 갈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정치 세력들은 자기 정권 연장과 관련된 이해관계가 무엇인가에 대해 관심을 갖다 보니까 네. 이런 의지가 맞고 세상의 모든 제도가 장단점이 다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가려서 이제는 정치인 중심의 국가 정치 체제 구성원이 아니라 주민 중심의 국가 정치 체제 정치제도 국회의원들이 활동을 하는 세상이 와야 되겠다. 네. 그러려면은 뭐가 중요하냐? 이런 선거 과정 속에서 반드시 어느 세력이
우리 주민을 대표해서 국민을 대표해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판단을 철저하게 해주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라고 하는 것은 국민 주권을 행사한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잘못된 정당이나 정치인을 심판하는 떨어뜨리는 기능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이 가지고 있는 주권 재민을 실현하는 것이 민주주의 근본이다라고 했을 때 내가 필요할 때만 헌법 찾고 나라 찾고 그러지 말고 정말 이렇게 국가가 아주 엄중하게 문제를 결정하고 해결할 때는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 제대로 후보를 네. 선택해줘야 정치인들도 두 눈을 부릅뜨고 주민을 쳐다보지 않겠는가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뭐 두 후보 다 이제 개헌 관련된 공약을 했고 이제 개헌에 대한 사실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후보가 대통령이 되든 개헌과 관련해서는 그냥 선거 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추진을 해서 뭔가 좀 결실을 내는 그런 다음 정권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뭐 개헌 관련해서 전국 공약 좀 알아봤고 이번에 이제 충북으로 좀 와보겠습니다. 충북 공약도 뭐 지역별로 많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조금 눈에 띄는 충북 공약 좀 어떤 게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글쎄, 후보별로? 저도 보니까 이 충북에 관한 공약이 네. 굉장히 많아요. 보니까 우리 청주에 관한 공약이 9개,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9개고, 네. 이 김문수 공약은 6, 9, 12. 근데 그 내용을 보면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의 시민사회단체에서 모여서 후보들한테 우리 충북 지역에서 논의된 충북이 필요로 하는 국가 아젠다가 이런 것입니다 하고서 이제 요구를 14개인가 5개를 보냈어요. 그 보낸 결과를 오늘 발표를 했는데 어저께인가 발표를 했는데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는 대답이 없고 아니 대답이 없는 게 아니라 해시는 안 했지만 그 공약 속에는 이재명 후보가 9개가 들어가 있고 네. 김문수 후보가 8개가 반영이 됐고 개혁신당 그 이준석 후보는 3개 정도 이제 반영이 되는 그런 그걸 했는데 이제 상징적인 것은 민주당의 경우는 중부내력 그 특별법이 이제 반영되지 않았고 또 국민의힘은 방사능 가속기 밸리 조성과 시멘트 산업 공공성 강화 정책을 이제 미반영했고 네. 또 이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우리 충북의 경우는 굉장히 KTX 세종역 그 유치 문제를 우리 충북 지역이 굉장히 그 반발을 하고 그게 이제 돌이켜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 때 호남 고속전철역 오송역을 지정을 했을 때 행정수도가 오면은 행정수도 관문 전철역이다. 또 행정수도 관문 공항역이 청주국제공항이다. 또 도시의 어떤 그 물의 흐름을 갖다 주는 수도가 대청댐이다. 그래가지고 그 이 입지 조건이 잘 맞는 지역에 행정수도를 만들겠다. 이제 네. 이게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KTX 세종역을 신설하겠다. 이 주문을 해서 우리 지역 가장 시민사회에서는 네. 좀 거슬렸던 그런 공약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뭐 이번에 아까 겹친다고도 얘기하셨는데 뭐 청주공항 활성화 또 이게 계속 나왔어요. 뭐 어떤 거 좀 저기- 눈에 띄셨어요? 눈여겨 보셨어요? 잠깐 그 세종역에 대해서 네. 저희가 청주 충북의 입장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세종역은 말이 안 되는 정책입니다. 말이 안 된다. 오송역에서 세종시청까지 직선거리로 12km고요. 돌아가도 20km인데 고속철이 마을버스도 아니고 그리고 또 고속철의 특징이 뭐냐면 출발할 때와 설 때 가장 속도를 많이 줄여야 되고 위험하거든요. 네. 근데 바로 옆에 그 역을 만든다? 그래서 저는 이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서 편익을 확실히 구분해서 더 이상 논의가 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남 교수님하고 이런 토론을 만나면 세종역 얘기는 선거 때마다 안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매번 세종시만 가면 그 공약을 하거든요. 세종역 만들어 놓으면 마을버스 타고 서울에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거 말씀드리겠고요. 네.
지금 뭐 두 가지가 눈에 항상 또 반복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입니다. 이것도 네. 뭐 매번 올라가는 반찬 중에 하나입니다. 김치처럼. 그런데 그 부분에서 역시 그 노선 다변화와 더불어서 이제 그 얘기를 하죠. 민간 항공기를 위한 활주로를 정말 도민이 마음을 모아서 이제 그걸 건설해 달라고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 더불어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교통망도 개선해 달라. 그리고 또 이것도 쭉 나온 얘기인데 MRO 청주공항의 기능을 좀 강화해 달라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저는 이 공약들을 보면서 이게 계속 반복될 때는 좀 더 충북 차원에서 구체화되고 실현 가능한 안을 좀 줬으면 좋겠다. 똑같은 얘기 좀 하지 말고. 네. 두 번째 이어서 어떤 것들은 정부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노선을 다양화하고 뭐 저가 항공사를 유치하고 이런 거는 도가 민간 영역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시가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것까지 뭐 정부한테 해달라는 건 좀 그런 것 같은데 아마 넣다 보니까 처음에 모두의 우리 남 교수님이 뭐 공약이 하도 많고 그거 왜 그러냐 그러면요. 선거 때마다 하나하나 붙이는 겁니다. 그 얘기는 계속 10년, 20년 반복되는 공약이 많다는 겁니다. 즉 나쁘게 말하면 제가 마트 정도 운영할 수 있는 돈을 갖고 있는데 카탈로그는 백화점 카탈로그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올해 예산이 670조인데 그 가운데에서 대통령이 어떤 사업에 차관을 해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이미 경직성 예산으로 집행하고 나면 그렇게 막 투입할 돈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줘야 될 공무원 임금부터 지금 복지 경비에다가 국방비 기본으로 나가고 거기다가 계속 사업비 나가면요. 새로 시작할 사업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께서 공약을 보실 때는 좀 감안해서 보셔야 한다. 이 물건 다 있지 않다. 이 그럼 카탈로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계속 이제 같은 반찬이다, 재탕은 삼탕이다, 빈판이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앞으로는 대통령 공약, 그러니까 일단 포함 안 되는 것보다 포함되는 게 낫지 않냐라는 그 의미에서 이제 계속 하는 건데, 그런 겁니다. 이렇게 계속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선거를 치르는 사람은 지금 저는 뭐 민주당이 보수 정당이라는 얘기는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진보 정당은 진보를 위한 가치가 있습니다. 약자, 불평등, 그죠? 증세를 통한 복지, 근로조건 개선 이런 어젠다가 있는데요. 이러다 보면은 보수와 부딪히니까 표가 잘 안 되거든요. 네. 지금 대부분의 정당은 표만 되면 다 던지는 겁니다. 남자가 좋다면 남자가 원하는 거, 여자가 좋다면 여자가 원하는 거, 지방이 좋다면 지방이 좋다는 거. 다 주겠다 그러는데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약을 좀 살펴봐야 돼요. 저는 이번에 그 CTX, 충청권 광역 급행열차는 조기 착공되고 그거는 정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꼭 뭐냐면- 실현됐으면 좋겠다. 예, 왜냐하면 이게 대전에서 출발을 해 대전시청으로 해서 세종으로 해서 우리 청주로 들어와서 공항까지 가는 시속 180km 정도 되는 이제 고속 네. 열차입니다. 그리고 이게 메가시티라는 우리 개념과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충청권을 하나로 묶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데 이게 67km 정도밖에 안 되지만 예산이 4조 5천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정부가 50%, 그다음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이제 50%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고 이게 아마 29년 정도 착공해서 34년에 개통할 예정인데 이런 거는 좀 땡겨서 네. 지금 특히나 경제 굉장히 안 좋거든요. 지금 건설회사가 한 달에 10여 개씩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조기 착공하면 좋겠다. 더불어서 백화점처럼 막 그냥 카탈로그 잔뜩 이렇게 하고 싶은 거는 출마한 후보입니다. 상품이 많다 그래 표를 받으니까요. 우리는 도와 시와 유권자는 지혜롭게 꼭 요걸 해주세요라고 하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고 그 집중을 했으면 단계별로 요구를 한다는 겁니다. 요거 됐으니 다음에 이어서 요것도 해주고 해서 상대방이 안 해줄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적극적인 알겠습니다. 자세가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공약을 조금 반영이나 이런 걸 요청할 때는 좀 선택과 집중, 좀 전략이 필요하다. 그냥 다다익선 이거보다는요. 그럼 다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저 충청북도 네. 도정 정책자문단장을 할 때 총선과 지선,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를 치렀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정책자문단이 모여가지고 각 길에서 정책 공약을
이렇게 모아요. 네. 그러면은 각 분야별로 지금 말씀대로 그냥 백화점식으로 다 올리는 겁니다. 얼마나 요구가 많겠어요. 그럼 1,000가지 넘어요. 네. 그 사실 좋은 거예요, 그게. 그게 이게 국가 공약인지 도공약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우리 시군에서 할 수 있는 건지를 잘 일반 시민들은 모르니까 그것을 걸러주고 정리하는 것이 바로 이제 자문단의 역할이고 공무원의 역할이고 정치인의 역할이다. 이제 그런 건데 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번 대선은 조기 대선을 실시하기 때문에 이런 절차 과정을 거두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차마 오늘 여기 이 공약집 내용을 가져왔습니다마는 어떤 정당 같은 경우 이게 동네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을 대통령 사업이라고 올려놓은 데가 있습니다. 네. 이건 굉장히 참 너무 무책임하고 잘못된 생각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하려면은 이제 시스템화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필요하겠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물론 이제 도에서는 매년 선거 직전에는 기존의 수건 사업들 정리해 놓은 것들 있잖아요. 네. 이게 새롭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니까 정리하고 그 정리해 놓은 것들 플러스 시대 변화에 따라서 꼭 들어가야 될. 그래 나는 이번의 경우는 이제 AI 시대가 이미 도래했다고 그러는데 국가에서도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강하게 1호부로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충청북도 정책으로서는 AI와 관련된 정책이 없어요. 아, 그래요? 이럴 때 좀 더 과감하고 집중적으로 연구해가지고 각 당의 후보들이 제1호 사업, 1호 정책화하는 이런 그 분야에 백데이터를 갖다 줘야 되죠. 그래야 이제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적용을 해야 우리 지역으로 네.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기능들을 누가 해야 되느냐. 어쨌든 지방 정치인 플러스 지방의 공무원들이 도지사, 시장 구수들이 또 관계 공무원들이 그것을 맡아줘야 되는데 그런 역할이 좀 부족하지 힘들고 않나. 이번에 과정을 보면은 네. 지방 도지사나 지방 정치인들이 중앙 정치에 힘을려 가지고 부안해동하는 이런 현상을 봤을 때 우리 도민들이 과연 무엇을 보고 네.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엄 교수님은 CTX는 꼭 실현됐으면 좋겠다 네, 얘기하셨는데 네, 네. 좀 하나 꼽자면 어떤 공약은 좀 정말 됐으면 좋겠다. 저는 청주 국제공항을 좀 활성화시킨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우리 지역에서는 뭐 커다랗게 제공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지방 분권에서 행정 수도를 명확하게 이전을 하는. 네. 그래서 행정 수도가 단순하게 지리적 경계의 세종시가 아니라 네. 노무현 정부가 대통령이 행정 수도한 것은 지리적 경계로서의 세종 연기군일 따름이지 실제 여기와 우리 청주권과 천안권, 대전권을 아우르는 지방 중부권을 전체로 해가지고 수도권에 있는 일극체제를 일단 다극체제로 전환하는데 다극체제의 중심이 세종시다. 네. 그래서 여기서 전주, 광주, 대구, 부산, 우리 청주, 진천 또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현행법 보면은 그 관련된 예산은 전부 다 지리적 경계의 세종시에만 이걸 쓰려고 하고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이번 정부 누가 되든 네. 좀 정말로 지방 분권을 중요하고 주권 재민 국민 주권주의를 주창한다면은 그 왜 국민 주권주의가 안 되는가? 말로만 주창하고 모든 권력이 중앙정부에서 명령하는 대로 지방정부가 움직이는가? 그걸 해석을 해서 그것을 명확하게 이해해서 알겠습니다. 관련법을 제도화해 주는 것이 이런 여러 개 공약보다는 훨씬 더 중요하다. 큰 거를. 그렇죠. 그러니까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이번에 사실 굉장히 이슈가 됐었기 때문에 관심이 많잖아요. 네. 부동산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기도 했고. 네. 그 실현될까요? 그리고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이 아까 주변에 다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충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뭐 이런 의문도 있고요.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셨으니까 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이제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걸 해봐야 되는데 네. 세종시처럼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줄기차게 양당의 후보가 어김없이 세종시의 완성을 얘기해 왔습니다. 20년 가게 됐거든요. 네. 근데 지금 대통령 집무실을 진리만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지난번 대선 때도 대통령 제2 집무실을 만들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설계가 예산에 반영된 정도로 멈춰져 있습니다. 네. 왜 그럴까요? 공약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난 하기 싫은데 여론이 원하니까 해주는 거. 난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 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공약보다 할 수 없는 공약이나 하기 싫은 공약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왜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인들은 표를 먹고 사는 집단 아니겠습니까? 이 대선이 끝나면요. 1년 뒤에 지금 지방선거입니다. 네. 자, 그렇게 3당 후보가 다 세종시를 완성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 생각도 했습니다. 아, 조금 세종시 시장이나 좀 발빠른 정치인 같으면 딱 세 후보를 앉혀놓고 협약서를 맺어가지고 대충의 일정을 짜고 이러면은 발목을 딱 잡을 텐데 그거 안 됐습니다. 세종시가 우리는 그렇게 원하고 바라지만 만약에 세종시로 대통령실과 국회와 사법부가 이동한다라는 얘기를 꺼내는 순간 네. 그 정치 집단이나 정치인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정치판에? 영호남, 서울 사람들. 저거 맨날 나와봐야 그냥 꽃노래야. 라고 생각을 하니까 솔직히 수도권에서 뭐 세종시 반대한다고 얘기 안 하셨습니까? 만약에 정말 다 옮겨간다 그러면은 그 정치 집단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 반발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러니까 충청권의 세종시라는 공약을 던지면 표가 되는데 나는 이거 말도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표가 안 돼서 떨어진 사람이 이회창 전 한나라당 후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뒤부터는 세종시를 얘기하면 모든 정파가 예스 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국회에 가서 그 얘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꺼내면 리스크가 여파가 크다. 있습니다. 아니 글쎄 정치 개혁도 우리 정치인들 뭐 세비를 깎겠다, 지역구를 줄이겠다, 비례대표 줄이겠다 말씀했지 않습니까? 국회 가서 선거 끝나고 그 문제 이슈로 제기한 국회의원들이 있나요?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 주셨네요. 예. 예, 그러니까 철저하게 사실 지방에서 지역의 대표를 뽑지 않습니까? 네. 국회의원도 사실 지역 주민의 대표죠. 근데 그네들이 가가지고 국회 가서 하는 행동은 뭡니까? 철저하게 자기 이기주의, 정당 이기주의에 따라서 또 그 지역의 정당의 민주화 정도에 따라서 초선 의원들의 입김이 작아지고 사실은 지금 말씀대로 역대 정권에서 다 세종시 완성한다고 그랬는데 네. 이명박 대통령 세종시 안 하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교육도시 무슨 기업도시 하려고 뒤집었고 박근혜 그랬고 문재인 정부 와서 이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또 역시 그래서 아마 이번 정부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것이 단순하게 충청권에서 우리 세종시, 청주시, 대전시 발전을 위한 이런 도시의 중심이 아니라 네. 지방분권의 근간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으면은 이건 요원한. 근데 이제 지금 이재명 후보도 그랬고 김문수 후보도 그런 것 같고 또 누구죠? 이준석 후보도 뭐 한 달 있습니다. 진다고 하고 이제 그랬으니까 이럴 때 국회의원들이 또 지방 정치인 국민들이 아주 쫙 붙어가지고 힘을 모아서 네. 해야 되지 않는가 뭐 그런 생각을 알겠습니다. 합니다. 1년 뒤에 네. 지방선거 때까지 세종시 문제가 얼마나 디벨롭 되어 있는지 한번 토론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너무나 그런 공약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예. 그리고 한 가지 좀 보탬 짧게, 짧게 마무리해야 돼서. 교육하고 농촌 살리기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공약에. 전체 공약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농촌 네네. 문제가 없습니다. 예. 지역 살리기 지금 우리한테 심각하거든요. 또 이제 혹시 기회를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다음에 또 이제 또 만나겠네요. 네. 자 이제 뭐 대선 5일 남았습니다. 선택을 이제 하신 분도 있고 하셔야 되는 분도 있고요. 마음의 결정을 아직 내리지 못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계속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시고요.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선거 평론을 주로 하고 있지만 네. 유권자들은 투표를 할 때 정말 다양한 이슈로 투표를 합니다. 심지어 잘생겨서도 있습니다. 후보를 찍을 때 이미지가 좋아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걸 다 뛰어넘어서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와 민주주의와
그리고 우리의 삶을 위해서 어떤 후보가 가장 적합한가를 좀 고민해 주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모두 발언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 대통령 선거가 왜 조기에 실시될 수밖에 없었는가 이것을 명심하고 대선 의미를 명확하게 판단을 한다면은 이번 대통령 선거 과정 속에서의 후보자 선택은 그다지 어렵진 않을 것 같다. 그러나 그래도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주어진 주권을 여하히 실천을 하려면은 매니페스토 운동에서 이야기하는 이 공약이 진정한 주민을 위해 국민을 위한 공약인가, 실천 가능한 공약인가, 예산 계획은 반영됐는가, 네. 운영 과정 속에서의 국민들의 의사 과정이 만들어진 공약인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선택을 하면은 아무래도 그냥 무에서 유를 창출한다라고 하는 그 자기 선택보다는 훨씬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충청대학교 남계현 교수, 서원대학교 엄태석 교수와 오늘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두 분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이 시간처럼 선거와 공약에 대한 분석 또 전망 필요하고 또 의미가 있지만 가장 힘이 있고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건 선거에 직접 참여하는 일일 겁니다.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분들은 내일까지 진행되는 사전투표에 또 꼭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슈 인사이트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